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 아마 오늘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침에 영하 17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추운 것 같아요. 뭐 얘기 전에 듣기로는 영하 체감 기온이 영하 70도 가까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70도가 진짜 요즘 말로 실화냐 그렇게 느낌이 안 온 온도였는데 어딘가는 그 남극 온도보다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추우신데 이렇게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단에 서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늘 그 중간에 사단의 방해가 있거든요. 어떤 방해든지 있는데 여기 오기까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번엔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아까 여기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죄송하지만 하다가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 전원이 나가면 저쪽으로 또 옮기고 막 해야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준비는 해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제가 지난주에 그 별세꽃돌에 저희 선생님들 몇 분하고 가서 그동안 작업해왔던 책을 선생님들이 쓴 게 있거든요. 저는 뭐 거기서 큰 도움이 못 됐지만 그 책 만드는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손경상 원장님 아시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드린 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 앞에다가 좀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한 이야기라기 함보다도 그분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조금 전달하는 부분도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연결해서 그다음에 창조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년마다 뭐 2, 3년에 한 번씩 하든 1년에 한 번씩 하든 매년마다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조사를 하나 봐요. 저게 아니죠, 이거죠? 예.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조사를 하는데 국가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보통 유럽이 많은데요. 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덴마크는 북유럽인데요. 북유럽 국가 덴마크 말고도 몇몇 나라가 있죠. 핀란드도 있고요. 그런데 덴마크가 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이게 2위였대요, 덴마크가. 근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고 노르웨이가 1등이었습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을까? 이거는 뭐 객관적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주관적인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다고 하거든요. 그럼 덴마크가 정말 객관적으로 행복한 나라인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국토 면적이 남한의 절반이 안 됩니다. 인구는 560만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고, 인구가 적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적어지면요 힘이 없어요, 나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뭐 탄탄한 나라는 아닙니다. 날씨가 우리 심각합니다. 북유럽 국가는 대부분 다 그렇지만요,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겨울이 길 뿐만 아니라 해가 짧기 때문에 하루의 절반이 밤이고 절반이 낮이고 이게 아니라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서 여름은 낮이 길지만 겨울은 낮이 불과 한 6시간 정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160일 비가 온대요. 그래서 날씨가 우중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나라 날씨를 한번 보세요. 이런 날이 상당히 많나 봐요. 무슨 색깔이에요? 색깔이 하늘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예, 회색입니다. 회색. 땅은 축축하게 젖어 있고 쓸쓸한 기운이 도는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좀 우울해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가장 행복하게 느낀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뭐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다 세금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복지국가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습관이 없답니다. 우리나라를 특히 남들과 비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덴마크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이 특히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남과 비교하는 사회 분위기,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남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비교하면서 더 불행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의 한 여성에게 왜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남을 신뢰해서 행복하다 그랬대요. 이 말은 가만히 되새겨보면 남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그 사회에서 남을 믿지 못하면 그만큼 불행한 게 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덴마크에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래요. 지금 충실하기, 현재에 만족하기, 매사에 감사하기, 그리고 경쟁보다는 좋아. 요 세 가지랍니다. 근데 가만히 요 세 가지를 보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면 서로 비교하지 말라. 이것만 실천하면 행복한 건데 우리가 그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덴마크 사람들은 그걸 실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좀 오래된 사진 같죠? 누굴까요? 뭐 그냥 그 마을에서 찍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수용소입니다. 수용소에 남자 수용 들만 찍은 건데요. 수감자들만 찍은 겁니다. 이것은 여자 수감자들만 찍은 겁니다. 1940년대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수용소이기도 했습니다. 가스실에서 대량 살상을 했던 그런 장소죠. 어떤 데서는 발표를 뭐 100만 명 이상 학살됐다 그러고 어떤 데는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살렸나 봐요. 좀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뒀나 봐요. 그래서 아주 몇몇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수년 동안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떤 불행한 환경에서 살면서 생존자가 뭐 거기서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생존자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런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길래 이들이 견뎠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견뎠을까요? 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만델라도 역시 27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만델라는 남아공 정부로부터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27년 동안 로벤섬 감옥에 투옥됐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27년 동안 있으면서 27년을 버티고 이제 추록을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얼굴인 거예요. 이 감옥이
굉장히 뭐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고 그런 감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얼굴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아우슈비츠에서 나왔던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답은 바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건강한 몸으로 살지 않았고요. 그 답은 바로 감사였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구나 감사하고 뭐 밥을 하나라도 먹으면 그거라도 감사하고 아주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대요.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지옥과 같은 곳이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며 살면 어떻겠니? 이게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하셨거든요. 생존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방식,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그런 글짓기를 하라 그랬대요.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쌍한 것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도 교육하는데 굉장히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걸 보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봐라고 하면 저기다가 불쌍하고 저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뭐 합니까? 너는 저와 같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느냐? 이걸 붙이는 거예요. 너는 새끼 다 먹고 너는 뭐 옷도 입고 너는 굶주리지 않고 상대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 저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많죠. 곧 설이 다가오는데 설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가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행복을 느낍니까? 옆에는 막히는데 나는 빨리 갈 때, 그렇죠? 행복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 옆에는 길이 뚫리고 나는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옆길이 길이 뚫리면 그때부터 똑같은 속도로 갔지만 불행해집니다. 남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고 교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관심을 표명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 이제 어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끝나고 나서 만약에 한 학생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을 불러서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야, 너 진짜 시험 보느라 힘들었어. 야, 여기 하면서 제가 준비해왔던 뭐 음료수라든가 뭐 초코파이를 이렇게 딱 줬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느낄까요?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앞에서 야, 너희들 참 힘들었지?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학생에게 35명 학생들에게 그 초코파이를 다 나눠줍니다. 어느 게 더 감사하다고 느낄까요? 아마 자기에게만 신경 써줬다고 느꼈을 첫 번째 경우에 감사하다고 더 느낄 겁니다. 뭐 물론 두 번째 경우도 감사하다고 느끼겠지만 뭐 남들에게 다 주는 것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한 예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얘기가 나오면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그 일꾼들을 이른 아침에 데리고 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3시에도 나가고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가고 심지어는 제11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와서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품꾼들에게 약속했던 돈을 나눠주는데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먼저 온 자부터 삭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약속받았던 한 데나리온이 굉장히 큰 단위라고 해서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일꾼 하루치 일삭으로는 굉장히 큰 양이랍니다. 그걸 받고 나서 감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이건 뭐지? 나는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저 제일 마지막에 오는 사람까지 다 똑같은 양을 받네?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을 보시면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온 이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절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인간이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행복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늘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희생과 공존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경쟁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아마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됐나 봐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회복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자생존, 여러분 들어보셨죠? 진화론에서 어떠한 철학적인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용어가 철학적인 용어가 아닌데 철학적인 용어로까지 발전한 용어들이 여러 있는데요. 진화론을 대표하는 이런 말입니다. 적자생존. 생물의 생존 경쟁의 결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는 현상이 적자생존입니다. 이거는 사실 영국의 철학자인 하버트 스펜서가 쓴 말인데요. 이것이 생존 경쟁의 원리를 나타내는 말로 진화론의 용어로 고정되어 사용하고요. 진화론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용어로도 적자생존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적응하지 못한 자는 도태하고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경쟁의 원리인데요. 경쟁이 맞는가, 상생이 맞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쟁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경쟁하고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자체는 이미 3억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자가 3억 개가 배출이 되는데 그중 난자와 수정하는 정자는 오직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간혹 2마리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 너 지금 좀 찌질해 보이지만 너는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야. 굉장히 힘이 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심어줍니다. 과연 정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한 마리만 성공해서 태어나는 걸까요? 적자생존일까요? 사실 여기서는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답니다. 마지막에 수정되는 이 정자는 가장 강한 정자가 아니래요.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녀석이랍니다.
그리고 이 정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반증하는 예가 경쟁률이 여러분 지금 수빈이도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갔지만 경쟁률이 낮은 대학에 시험 보는 것이 합격률이 높습니까? 경쟁률이 높은 곳에 지원하는 게 합격률이 높습니까? 경쟁률이 낮으면 대학 합격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정자도 3억 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서 수정될 확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정 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쟤들이 난자까지 도달하지조차도 못합니다. 수억 개가 돼야 되는 이유는요, 얘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길을 넓혀가면서 가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정자들은 결코 난자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도달한 이 정자도 1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수정하지 않습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정자가 1등으로 도착했지만 1등으로 도착한 정자는 죽는데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딱 와가지고 난자의 벽을 뚫기 위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거기서 말하자면 전사합니다. 두 번째 들어오는 놈이 거길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많이 다르죠. 경쟁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우리는 공존해야지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창조 세계는 공존을 가리키고요, 진화 세계는 경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경쟁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은연중에 사회에서 남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요. 창조 세계를 배우면, 제대로 알게 되면 서로가 도와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지층과 화석, 지적 설계론, 철학과 신학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지가 벌써 한 30-40년 됐습니다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을, 과학적인 내용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창조론을 얘기하고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상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이런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좋은 오늘과 내일 이 지층과 화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과 화석이 생성되는 이론들이 2개나 3개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격변설 아니면 동일과정설 이겁니다. 격변설하면 우리가 대홍수를 떠올리고요. 격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층이라든가 화석은 그것을 설명해주고 과거의 홍수, 대규모의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고 어떤 지구의 어떤 멸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대홍수의 이야기는 역시 또 사단이 방해를 하는군요. 링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대홍수는요, 홍수 사건은 굉장히 창조론자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되돌려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땅을 봐야 되거든요. 땅은 과거에 묻혔으니까 땅을 파보니까 지층도 나오고 화석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층과 화석이 뭐 때문에 생겼고 여기서 화석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래서 처음에 창조과학이 이제 태동할 당시에 바로 화석 이야기, 지층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도 프라이스 박사 같은 분들은 지질학을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지층과 화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층을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층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화석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거쳐서 하겠습니다. 화석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화석 이야기할 때는 화석 그림도 보여주지만 동영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화석을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데리고 학생들을 나가서 화석을 직접 채취하기도 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제가 화석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석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안 돼서 제가 요거를 먼저 보내드릴게요. 화석은 생물의 흔적이거든요. 생명체가 죽어서 묻혔을 때의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공룡미라는 화석은 아무 환경에서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물고기가 죽으면 어항에서 키우는 물고기가 죽으면 제일 먼저 얘가 어떻게 되죠? 가라앉습니까? 떠오릅니까? 막 둥둥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루 지났는데 물고기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뼈다귀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다 막 뜯어먹어요. 죽으면 시체를 다 뜯어먹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안 뜯어먹어요. 죽을 때 다 뜯어먹고요. 남아있으면 다 부패됩니다. 그래서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요 좀 징그러운 장면이지만 좀 한번 보십시다. 화석과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동물이 죽으면 청소 동물들이 먼저 차지하지 않는 이상 미생물들이 그 잔해를 즐기게 됩니다. It doesn't sit there just being kind. It stinks. It starts degrading, breaking down. It's a fetid mass of rotting flesh. Horrible stuff. 동물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엔 미생물들이 시체와 뼈 모두를 분해시키고 말죠. 재는 재로,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뒤에 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건데,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이렇게 돌아간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죽으면 다 흙이 돼버리고 재가 돼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화석이 남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화석은 이렇듯이 빨리 묻혀야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죽어가서 놔두면 다 부패되고 없어지는데요. 묻혀야 됩니다. 특별히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묻혀야 되고요. 물 밑에서 진흙 같은 뻘 같은 이런 걸로 묻혀야 됩니다. 돌로 그냥 묻혀서는 안 돼요. 다 썩죠.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묻힌 것이 이제 화석화 작용을 거쳐서 화석이 되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지표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이거 절개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서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화석을 채취하면 우리가 그 화석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형록이하고 같이 가서 나무 화석, 나무 이렇게 줄기 화석을 채취하는 장소를 제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장면인데, 이렇게 돌 안에 이제 생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됩니다. 물고기 화석이 있는데요. 물고기의 어떤 뼈라든가 지느러미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석이 진화를 얘기하는가? 뭐 화석의 중간 형태가 없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복잡하고 그런 얘기는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견해를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조개 화석이 조개 화석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조개들이 죽으면 저는 그 해안가에서 조개를 잡아보거나 이런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본 경험에 의하고 본 경험에 의하면 조개가 죽으면 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죽죠, 그렇죠? 입을 벌리고 죽고 그 안에 걸 다 다른 데 파먹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꽉 닫아서 죽은 건 없어요. 그런데 화석들은요 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뭐죠? 죽어서 묻힌 게 아니라 산채로 묻힌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매몰돼서 화석이 된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화석들 중에 화석 자체가 빠르게 매몰돼서 홍수 격변이 있었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화석의 어떤 형태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화석들이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정말 빠르게 묻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화석들이 있습니다. 먹다가 죽은 화석, 그렇죠?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으면서 죽는 것. 입에 물고서 늙어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에 물고 있는데 확 매몰된 겁니다. 물속에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어룡이라고 하는 공룡이 있는데요. 어룡은 새끼를 낳나 봐요. 새끼를 낳다가 화석이 된 것도 있어요. 요거는 새끼를 낳다가 화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새끼를 낳기 전에 뱃속에 새끼가 들어있는 상태. 공룡 화석인데요. 부화하면서 화석이 된 상태. 거북이가 교미하다가 화석이 된 상태. 이건 갑작스러운 매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교미하다가 화석이 된 그 벌레입니다. 화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요. 채화석이 있고요. 채화석은 뭐냐면 몸뚱아리, 그 다음에 그 몸의 조직, 뼈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걸 몸체자 써서 채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적이 남은 흔적 화석이 있어요. 발자국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보통 발자국과 몸이 동시에 발견되는 것은 드물어요. 이게 동시에 발견된 겁니다. 얘가 막 기어가고 있죠. 이렇게 막 기어가고 있는 자국이 있고 거기 제일 끝에 그 투구개라 그러죠. 투구개에 화석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말하는 바와 화석 그 몸체 채화석이 말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어느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요. 몸 채화석이 발견되는 곳은 채화석은요 죽은 흔적이지 살아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전혀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발자국 화석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보폭이 얼만큼 되고 살아있을 생존 당시의 환경을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발자국 화석이 남겨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그 생명체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화석이 발견된 곳은 물에 떠내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았던 곳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발자국이 발견되는 곳은 반드시 그 생물이 살았던 곳입니다. 제가 한 가지 로마린다에 고생물학 전공한 그 레오나르도 브랜드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창조과학 쪽에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소개한 2011년에 소개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분은 고생물학 전공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36대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요. 지층들이 굉장히 반듯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하얀 부분 보이실 겁니다. 여기 하얀 부분이 이 위쪽에 이게 제가 지금 마우스가 보이나요?
위쪽에 하얀 부분이 그 사암층인데요. 이 사암의 이름은 코코니노 사암층이라고 하고요. 100m 가까이 됩니다. 2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많이 발견되지 않고 척추 동물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이 되고요. 그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여기는 이제 그랜드 캐년은 아니고 자이언트 캐년인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없나요? 이게 지금 지층이 똑바로 앉아 있고 비스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우스 나오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환경이냐면 이건 이제 지구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사층리라고 하는 건데요. 사층리는 평범하게 쌓인 곳이 아니라 물 밑에서 쌓이거나 물 밑에서 흐르는 물에서 쌓이거나 아니면 바람이 부는 곳에서 쌓이는 곳이에요. 형태가 단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쌓일 때 똑바로 안 쌓이고 비스듬하게 쌓이는 이유는 흘러가는 물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비스듬히 쌓이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면서 쌓입니다. 그래서 사층리가 발견되면 둘 중에 하나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막, 바람 부는 사막에서 만들어지든지 두 번째는 흐르는 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어떤 여러분 느낌상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속. 그런데 일반적인 지질학에서는요, 이 코코리노 측을 물 밑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만들어진 걸로 얘기해요. 모래지층이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해서 이게 물 밑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것도 흐르는 물에서 대규모의 어떤 흐르는 물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이 발자국 화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걸 캡처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보이시긴 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있던 걸로 이제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마우스로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포인터가 레이저 포인터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여기 보면 발자국이 있는데요. 발자국을 확대한 것이 요겁니다. 보통 우리가 걸어갈 때 제가 좀 다니지만 이렇게 좀 시범을 보일게요.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죠. 걸어갈 때 이렇게 보는 방향하고 걸어가는 발자국의 끝 방향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발자국을 잘 보면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찍혀 있냐면 발자국은 저쪽을 향하는데 발자국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좀 볼게요. 똑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여기 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좀 찍혀 있는 게 보이는데요.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꽉 눌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쭉 밀린 듯한 발자국이 보입니까? 그냥 찍힌 게 아니라요. 눌러가지고 옆으로 밀렸어요. 이렇게 밀렸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걸 설명을 못했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분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물 밑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흐르는 물에서 도롱뇽 같은 것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흐르는 물이고 바닥에 발 찍고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물을 흘려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물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걸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물이 밀리는 방향 쪽으로 발을 이렇게 딱 디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깊게 패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발자국이 똑바로 가다가 갑자기 사라지고요. 그 옆에서 다시 나타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거니까? 가다가 똑바로 가다가 얘가 붕 떠가지고 여기 간 게 아니라요. 물 밑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 밑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물이 휙 휩쓸리면 둥 떠가지고 저쪽에 가고 거기서부터 다시 찍고 가고 이런 화석들이 여러 번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 밑에서 만들어진 화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야기한 게
그 고래 화석입니다. 핀 고래라고 하는 것은 수염 고래인데요. 큰 수염 고래라고 하는 그 고래인데요. 이 화석이 발견된 것은 페루 사막에서 발견됐습니다. 페루에서 발견됐는데 이 화석이 굉장히 아주 큰 화석인데요. 화석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아주 화석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큰 화석이 제대로 그냥 묻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다 썩어서 없어졌을 텐데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남아 있는데 심지어는 이 고래 수염 부분이래요. 여기가요. 고래 수염 부분이 제일 먼저 탈락이 되고 제일 먼저 썩는답니다. 근데 고래 수염이 그대로 남아 있대요. 고래 수염이요. 그래서 현미경 사진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래 수염의 조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화석들이 있는데 이 고래 화석이 한 개냐? 아니래요. 한두 개가 아니라 발견해서 보고 너무 많아서 과연 이 지역의 고래 화석이 얼마나 되느냐? 길이가 10m가 넘는 화석입니다. 몇 개나 되느냐? 그래서 이 GPS로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이 점 찍힌 게 다 고래 화석들입니다. 몇 개가 발견됐을까요? 360개가 발견됐대요. 350, 60개가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GPS 기계로 고래 화석의 위치를 지정해 봤더니 이 3평방 킬로미터 안에 고래 화석들이 대량으로 묻혀 있었는데 그 화석들이 다 핀 고래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고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묻혀 있는 건 뭘 의미합니까? 대규모의 격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뒤에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 나오는군요. 화석은 죽음의 흔적입니다. 죽음의 흔적이고 심판의 흔적입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일 이어질 거거든요. 화석 이야기는 2탄으로 이어집니다. 화석을 보면서 우리는 노아 홍수를 볼 뿐만 아니라 희망을 보죠. 무지개를 보면서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보는 그런 넓은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창조과학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요게 단 줄 알아요. 제가 이런 말한 이게 단 줄 아는데 사실은 제가 앞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심지어는 창조주까지 설명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오만한 것이고 그거야말로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바이기 때문에 과학은 단지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화석을 제가 직접 들고 오겠습니다.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져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